병든 애미한테서 병든 자식밖에 더 나오겠냐? 당장 이것을 눈 덮인 뒤산에 버리고 와라.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원급제한 아들 도현은 병든 임산부 아내를 버리고 오라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도현은 병든 임산부 아내 서연을 지게에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도착한 곳에서 서연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고맙다고 소리치며 남편에게 연신 감사의 절을 올리게 되는데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과연 서연은 무엇을 발견했기에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한 걸까요? 전애들은 야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작은 고을 장터에 서연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몇 해 전 병으로 눈을 감았지요. 남겨진 것이라고 허물어져 가는 초가 한 칸과 어머니의 낡은 비녀 하나뿐이었어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어서 아침마다 뒷산에서 캔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리고 그 장터 근처에는 이도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본래 양반가였으나 살림은 기울대로 기울어 남은 것이라곤 기와집 한 채와 병든 어머니뿐이었지요. 서연은 그 선비의 사정을 알았어요. 장날이면 약값을 마련하려 장터를 서성이는 뒷모습을 여러 번 보았지요. 서연은 틈틈이 도현의 집 뒷문에 쌀 한 줌, 장작 한 단을 몰래 놓고 갔습니다. 도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두 사람은 가끔 마주치게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당신을 내 아내로 맡겠소. 서연은 눈가가 붉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듬해 가을, 도현은 결국 과거 시험에 합격해 서연을 찾아와 혼례를 맺기로 합니다. 약조를 지키러 왔소. 혼례를 올립시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비님은 이제 장원급제하신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감히가 아니라 마땅한 것이오. 그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혼인은 이미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요. 평민 계집이 종가 며느리가 된다. 은혜를 저버리면 선비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깨졌지요. 내가 미쳤구나. 장원급제한 아들이 거지 같은 년을 데려오겠다? 내 살아있는 한 허락 못한다. 도현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무릎을 꿇었지요.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도현은 아침부터 밤까지 마루 앞에 꿇어앉아 한마디만 되풀이했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한참 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내 며느리로는 인정 못한다. 그건 알아두어라.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였지요.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초래청은 작았으나 서연의 옷은 깨끗이 손질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래 도운 것이었습니다. 잔을 나눌 때 어머니는 끝내 웃지 않았어요. 신방에서 도현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안채에서는 어머니가 홀로 향을 피우고 있었어요. 향 연기 너머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요. 어떻게든 내쫓아야 한다. 혼례가 끝난 뒤 서연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짓고 상을 올렸지요. 해가 지면 바느질이 기다렸어요.
서연의 손끝을 거치지 않는 일이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트집을 잡았어요. 국이 짜다. 다음 날 간을 줄이면 싱겁다고 했지요. 반면 남편 도현은 관아 일로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지요. 서연이 대문 앞에서 맞이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진지 차려 놓았어요. 먹었소. 먼저 쉬시오. 그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바느질감을 마당에 내던진 날에도 도현은 사랑채 문 앞에 섰어. 서연과 눈이 마주쳤으나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서연은 방에 홀로 앉아 갈라진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야.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길게 울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손에 든 밥그릇이 미끄러졌지요. 도현이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괜찮소? 예, 그릇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지요. 밥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의원을 불렀어요. 밥상 차리는 것이 늦어지는 게 못마땅해서였지요. 의원이 서연의 맥을 짚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말했습니다. 태가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두 손이 저도 모르게 배 위로 올라갔지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산모가 많이 여위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되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의원이 당부했지요.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의원이 나간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병든 계집이 아이까지 벤다. 이 집안 꼴이 볼만하겠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떨었지요. 의원이 돌아간 뒤 도현이 마당을 지나다 서연과 스쳤습니다. 의원이 뭐라 하던가. 태가 들었다 합니다. 도현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몸둘이 잘하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배 위에 손을 올렸지요. 며칠 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마폭을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어요. 하녀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장터를 지나 사람 발길이 뜸한 골목 안쪽에 약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지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방 주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인 일이십니까? 어머니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약방 주인이 종이를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눈이 가늘어지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마님, 약을 지어라. 이것은 제가 함부로 내어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은전 2냥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가 2냥을 더 얹었습니다. 약은 약일 뿐이다. 잔말 말고 약을 내놓거라. 긴 침묵이 흘렀지요. 약방 주인이 고개를 숙이고 약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적더니 약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와 약재를 품에 넣었어요. 입 밖에 내면 그때는 내 약방이 문을 닫을 줄 알아라. 문이 닫혔지요.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 서서 약을 빻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절구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지요.
도현이 관아에서 돌아오다 안채 근처를 지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어요. 어머니의 방 앞에서 낯선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양 냄새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현은 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소리 없이 사랑채로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였지요. 서연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부엌까지 오는 일은 혼례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며느리, 예, 어머님. 오늘은 내가 죽을 수마.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 앉더니 직접 불을 살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대추를 어슷 썰어 넣었지요. 내가 그동안 모질었구나. 어머니가 솥을 저으며 말했어요. 시험이란 것이 원래 그런 법이다. 하지만 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이제는 내가 좀 살펴야지. 어머니가 죽을 그릇에 담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먹어라. 내 손자를 위해서. 서연은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죽이 입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상한 맛이 혀 위에 퍼졌습니다. 마치 음식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간 것처럼요. 하지만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죽이라 서연은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서연이 삼키는 동안 어머니는 눈을 떼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오르내리는 것을, 서연의 목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다 먹었느냐?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빈 그릇을 가져가며 서연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지요. 서연이 잠자리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지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죽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밀어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 허약한 계집이 아이를 뵌 것이니 몸살이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나흘째 아침, 어머니가 다시 죽을 들고 왔어요. 먹어라. 아직 안색이 좋지 않구나. 서연은 받아 먹었지요. 시어머니의 성의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침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사흘 전보다 더 깊었지요. 열이 다시 올랐어요. 그렇게 며칠을 앓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려 하면 또 어머니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또 밤에 기침이 시작되었어요. 죽을 먹은 날이면 어김없이 밤에 앓았지요. 서연은 한 가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으나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에 한 번, 혹은 나흘에 한 번씩 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무언가를 뱉었지요. 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을 재빨리 접어 치마 속에 감추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며칠 뒤 도현이 서연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깨었습니다. 의원을 부르겠소. 다음 날 의원이 왔지요. 서연의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안색을 살폈습니다. 의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산모의 기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뱃속의 아이가 위험합니다. 당장 모약을 짓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방 밖에서 그 말을 듣더니 말했어요. 우리 집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라. 마님, 산모가 위중합니다. 약을 다려드려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다시는 부르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의원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차가웠지요.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또 죽을 끓여왔어요. 서연은 그릇을 받아들고 하는 수 없이 또 숟가락을 들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배가 불러올수록 몸은 더 마르고 여위어갔지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임신 6달이 되던 무렵 어머니는 갑자기 서연에게 다시 일감을 내밀기 시작했지요. 빨래가 밀렸다. 우물가에 가서 해오너라. 서연은 무거운 빨래통을 이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장작이 떨어졌다. 서연은 도끼를 들었어요. 배가 당기는 것을 느끼며 장작을 내리쳤지요. 물이 없으니 물지개를 저어놓아. 서연은 물지개를 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물지개가 넘어가며 물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처마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꼴 좋다. 병든 계집이 아이를 낳으며 집안 망신이야. 그날 이후 무거운 일감은 줄지 않았지요. 빨래통, 장작, 물지개. 서연의 하루는 다시 새벽부터 밤까지 쉼 없이 돌아갔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은 더 무거워졌어요. 기침은 여전했지요. 밤마다 피가 섞인 가래를 손수건에 감추었습니다. 한편 남편 도현은 집에 거의 없었어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지요. 관아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돌아올 때마다 옷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소매자락에 나뭇잎이 붙어 있는 날도 있었지요. 관아에서 흙이 묻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서연은 묻지 않고 그저 혼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 도현의 행동은 점점 기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관아에 간다 하고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어. 돌아오는 것은 밤이 깊어서였지요. 서연은 대문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처마 아래에 서 있었지요. 도현이 돌아왔어요. 서연은 남편의 옷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소매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진흙이었어요. 서방님, 옷에 흙이. 관아, 밖에 볼 일이 있었소. 도현은 그 말만 하고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오면 항상 소매자락에 나뭇잎과 진흙이 붙어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오는 것일까? 어디서 무엇을 만지고 오는 것일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도현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사랑채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도현을 불렀지요. 도현아, 이리 오너라. 도현이 안채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안채 쪽에서 어머니와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새며느리, 건강한 이런 단어들이 들려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마다 옷에는 흙과 나뭇잎이 묻어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렇소. 진지 드셨습니까? 먹었소. 그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와 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계집은 오래 못 갔나. 서연의 숨이 멈추었지요. 보아라, 날이 갈수록 저 꼴이다. 피를 토하는 년이 무슨 수로 아이를 낳겠느냐. 서연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지요.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경맞는 새 아내를 들여야 한다. 진사댁 교수가 혼처를 찾고 있다더구나.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때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졌어요. 부엌에서 가져온 물바가지였지요. 바가지가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몸을 돌렸어요.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지요.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 안에서 아이가 발을 차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연이 아프다는 소문은 장터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판서댁 며느리가 피를 토한다더라. 나물 파는 안악이 옆자리 안악에게 속삭였지요. 피를 임신한 몸으로? 그럼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피가 묻었다는 거야. 세상에, 소문은 장터를 돌아 마을 우물가로 퍼졌어요. 우물가에서 빨래터로, 빨래터에서 골목으로. 그 집 며느리 본래 평민 아니었소. 그렇다더군. 장원급제한 양반이 평민 여자를 데려왔다지. 그러니 몸이 약한 거야. 격이 안 맞으니까. 서연의 귀에는 그 소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 밖에 나갈 기운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귀에는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실 어머니가 그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아는 안악을 붙잡고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영 걱정이다. 기침을 하는데 피가 섞여 나와. 의원도 고개를 젓더구나. 걱정하는 척이었지요. 그러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다른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병든 애미에게서 건강한 자식이 나올 수 있겠느냐. 소문은 씨앗처럼 퍼져 마을 전체의 뿌리를 내렸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 하나가 다른 안악에게 말했어요. 그 집 며느리 오래 못 갈 거라더라. 불쌍하기는 하지. 하지만 양반가에 평민이 들어갔으니 되레 화를 부른 거 아니겠소. 그 말이 맞아. 분수를 몰랐던 거지. 그날 저녁 도현이 관아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차린 저녁상 앞에 큰어른과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도현이 절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어른이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내 처이병이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더구나.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성하지 못하면 그건 가문의 수치다. 도현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어른이 떠난 뒤 어머니가 도현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지요. 들었느냐?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큰어른도 그리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 나왔어요. 더 미룰 수 없다. 도현은 말이 없었지요. 산에 갖다 버려라. 집안 망신 더 키우지 말고. 서연은 그 시각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부엌 사이는 10걸음이 채 되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산에 갖다 버려라. 서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솥안에 빠진 국자가 당 하고 소리를 냈어요. 서연은 숨을 멈추었지요. 안채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부엌 벽에 등을 기댔지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산에 갖다 버려라. 알겠습니다. 그 두 마디가 서연의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지요. 새벽이 왔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방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었어요. 문이 열렸지요. 도현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켰어요. 도현의 얼굴을 보았지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나를 따라오시오. 도현은 그 말만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여미었어요. 방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쳤지요.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현이 광에 서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지게였지요. 서연은 그것을 보고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산에 갖다 버려라. 어젯밤 어머니의 말이 귀에 울렸어요. 도현이 지게를 지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다시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저항할 기운이 없었지요. 몸도 마음도. 서연은 지게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도현이 끈을 묶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걸음을 내디뎠어요. 눈밭 위로 발자국이 찍혔지요. 서연을 업은 도현의 발자국 하나뿐이었어요.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되었지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눈이 옆으로 날려 서연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눈썹에 눈이 엉겨 붙었지요. 속눈썹이 하얗게 얼었습니다. 서연은 기침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지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음만 재촉했지요.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눈이 쌓여 발이 빠졌어요. 도현의 숨이 거칠어졌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이 바람에 쏟아져 내렸어요. 서연의 어깨 위로 차가운 눈덩이가 떨어졌지요. 서연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를 바람에서 가리려는 듯 저고리 깃을 배 위로 끌어당겼지요. 도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이 좁아졌어요. 나뭇가지가 도현의 어깨를 쳤지요. 눈 덮인 바위를 돌아가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서연의 숨이 가늘어졌어요.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지요. 서방님,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도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지요.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눈 위로 쏟아지는 하늘이 하얗게 흐려졌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해졌지요. 인적이 끊긴 곳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여기에 버려지는 것이구나. 이 눈 속에서 나와 이 아이는 얼어 죽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였어요. 서연은 눈을 떴지요. 나무들 사이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굴뚝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지요. 눈 쌓인 산비탈 아래에 작은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처마 아래는 눈이 녹아 있었지요. 안에서 불을 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현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지게를 내려놓았지요. 서연은 도현의 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눈 위에 주저앉았어요. 도현이 집의 문을 열었지요. 따뜻한 공기가 서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지요.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과 밥, 그리고 약초를 달인 듯한 탕약 한 사발이었지요. 방 한쪽에는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꾸러미를 보았어요. 아기 옷이었지요. 작은 베네쩍 오리와 강보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지은 것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깜빡였지요. 한 번, 두 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버리러 온 것이 아니었던가. 이 눈 속에 두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 따뜻한 방은 무엇이며, 이 밥상은 무엇이며, 이 아기 옷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다시 방 안을 보았지요. 따뜻한 아궁이, 차려진 밥상, 작은 아기 옷. 서방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바람 소리가 멀어졌지요. 서연은 방바닥에 앉은 채 도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따뜻한 방, 차려진 밥상, 작은 아기 옷. 이것들이 무엇인지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도현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었어요. 도현이,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원급제한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지요. 도현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그 죽의 냄새를 잊지 못했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소. 어머니가 죽을 끓여 주시니 고마운 일이라 생각했지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지요. 그런데 당신이 먹을 때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안 먹으면 나아지는 것을 나도 보았소.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소. 관아에서 늦게 돌아와 안채를 지나는데 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났지요.
약을 빻는 냄새였소.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절구에 무언가를 빻고 있었지요.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있었소. 약재 이름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관아에 가지 않았소. 그 종이에 적힌 약재 이름을 기억해 약방을 찾아갔지요. 도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약방 주인이 말하더이다. 그 약재를 오래 먹으면 기력이 빠지고 몸이 쇠한다고. 임산부가 먹으면 태가 위험하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소리 없이 그때 알았소. 어머니가 당신을 그 죽으로 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지요. 왜? 서연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어머니가 눈치를 채면 더 큰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소. 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생각했소. 어떻게 해야 당신을 이 집에서 빼낼 수 있을지. 내가 당신 편인 것을 들키면 어머니는 더 은밀하게, 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을 해할 것이었소. 서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그래서 일부러 변심한 척을 한 것이요. 당신에게 차갑게 굴고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새 아내를 드리겠다는 말에도 알겠다고 한 것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너무 오래 차가운 등만 보았지요. 버리는 것처럼 보여야 했소. 어머니가 안심해야 당신을 집 밖으로 빼낼 수 있었소. 산에 갖다 버려라. 그 명령이 오히려 내가 기다리던 것이었지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기다리던 것이라뇨. 이 집을 봐주시오. 도현이 방 안을 가리켰지요. 내가 지은 집이요.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흙으로 발랐으나 반듯했어요. 기둥은 투박했지만 단단하게 박혀 있었지요. 바닥에는 구들이 놓여 있었고 아궁이에서 따뜻한 기운이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옷에 묻은 흙이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아에 간 것이 아니었소.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흙을 나르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소. 서연은 도현의 손을 보았어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물집이 터지고 아문 흔적이 손바닥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붓을 잡던 손이 아니었어요. 도끼를 잡고 삽을 잡고 흙을 나르던 손이었지요. 소매자락에 붙은 나뭇잎도 이 산의 것이요.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온 것도 여기를 짓느라 그랬소. 날이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 했지요. 서연은 상 위에 놓인 밥과 미역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놓인 아기옷 꾸러미를. 저 아기옷은 도현의 눈에 있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장터 끝에 앉은 바느질 잘하는 할머니에게 몰래 맡긴 것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서연은 그 꾸러미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작은 베넷저고리의 바느질 땀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한 땀 한 땀 누군가 정성 들여 지은 것이었어요. 서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분노였어요. 안도였지요.
서러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서연은 손을 들었지요. 도현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닿기 전에 멈추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서연은 그 손을 도현의 어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지요. 혼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 그동안은 이불을 물고 베개를 안고 치마로 입을 막고 울었지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도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도현은 서연의 등을 감싸 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서연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도현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살아있으니 됩니다. 이 아이와 함께 살아있으니 됩니다. 도현은 서연의 이마에 입술을 댔지요. 한참 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어요. 서연에게 약초 달인 물을 사발에 따라 건넸지요. 이것을 마시오. 어머니의 죽에 든 것과 반대되는 약초를 달인 것이오. 약방 주인에게 확인한 것이니 걱정 마시오. 서연은 사발을 받아 마셨습니다. 쓰고 텁텁했으나 어머니의 죽과는 다른 쓴맛이었어요. 먹을 것은 여기 있소. 장작은 광에 쌓아두었고 물은 뒤편샘에서 뜰 수 있소. 도현이 방 안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짚었지요. 서연은 도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내려가야 하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짐을 더 가져와야 하오. 이불도 옷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직 집에 있소. 가지 마세요. 서연이 도현의 옷깃을 잡았지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모르오. 버렸다고 믿고 있을 것이오. 서연은 손을 놓지 못했어요. 제발. 도현이 서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이 문을 열겠소. 서연은 한참을 도현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별 아래에서 약조를 하던 그 눈이었지요. 그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도현이 저고리를 여미고 문 앞에 섰지요. 문은 밖에서 잠그겠소. 누구라도 오면 소리를 내지 마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밀려들었지요. 서연은 몸을 움츠였습니다. 도현이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지요. 밖에서 빗장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도현의 발소리가 눈 위에서 점점 멀어졌지요. 서연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아이에게 말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현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요. 올라올 때 찍었던 발자국이 이미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귀를 때렸습니다. 코끝이 얼어붙었지요. 도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제는 끝을 보겠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지고 있었지요. 도현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섰어요.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지요. 안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안채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지요. 왔느냐? 도현은 절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버렸느냐? 예. 짧은 대답이었지요.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잘했다. 이제야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말했지요. 이제 진사대 교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도현은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요.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느냐?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죽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어머니의 손이 멈추었지요. 찻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약방 골목 안쪽, 간판 없는 약방에서 약을 사셨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를 뵌 며느리에게 몸을 해하는 약을 넣은 죽을 끓여 먹이셨습니다. 어머니가 탁자를 쳤지요. 찻잔이 넘어가며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더냐? 약방 주인에게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간 약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모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불효막심한 놈. 그래, 내 어미보다 그 천한 계집이 중하단 말이냐? 어머니가 탁자를 엎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안채를 울렸지요. 하녀들이 겁에 질려 문 밖으로 물러났어요.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느냐? 내 아비가 죽고 내가 홀로 너를 키웠다. 굶어가며 추위에 떨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채를 넘어 마당까지 울렸지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미를 거역해 그 평민 계집 하나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것은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도현 앞으로 다가왔지요. 손을 들어 올렸어요. 도현의 뺨을 쳤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맞은 자리가 붉어졌지요. 다시 한 번 말해봐라. 어미가 사람을 해했다고. 다시 한 번 말해봐라.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에 약을 타셨습니다. 며느리의 몸을 망치려 하셨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내가 다 이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다. 병든 계집이 낳은 아이가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수는 없어. 어머니가 소리쳤지요. 차라리 잘라내는 게 집안을 살리는 길이야. 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안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의 형, 이도영이었지요. 도영은 도현보다 4살 위였어요. 과거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마을에서 농사와 장사를 하며 묵묵히 집안 살림을 도운 사람이었지요. 말이 적고 성정이 온화했습니다. 도영은 안채에 들어서며 엎어진 탁자와 깨진 그릇, 그리고 서로 마주 앉은 어머니와 도현을 보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먼저 소리쳤지요. 내 동생을 보아라. 어미를 거역하고 그 천한 계집편을 들겠다는 게야. 도영은 도현을 보았습니다. 도현의 뺨이 붉어져 있었지요. 도현아, 무슨 일이냐?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어머니가 서연에게 해로운 약을 탄 죽을 먹이셨습니다. 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사실입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탁자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병든 계집이 낳을 아이가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이 가문을 지키려고 한 일이야.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 있었지요. 어머니가 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내 편이지. 내 동생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미보다 그 계집을 택하겠다는 놈이 어디 있느냐? 도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느냐?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요. 격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 평민 계집이 양반가에 들어오니 모든 것이 꼬인 거야. 도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서연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쌀을 가져다 놓고 비녀를 팔아 약값을 대준 것은 어머니도 아시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머니의 약도 짓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과거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서연이 덕이었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은혜는 갚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격은 다르다. 평민의 피가 이 가문에 섞이면 대대로 흠이 되는 거야. 도영은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격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격이라 부르시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 격은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너마저 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요. 너마저 어미를 버리겠다는 게냐? 도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옳습니다. 동생은 제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하고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채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두 아들 모두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영이 도현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거라. 도현은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을 바닥에 대었지요. 큰절이었어요. 형님, 일어나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영이 도현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은혜가 아니다. 형이 마땅히 할 일이니라.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영은 동생의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돌아섰지요. 어머니는 벽에 기대앉아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도현은 방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챙겼지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책 서너 권과 붓 한 자루, 벼루 하나, 보자기에 싸는데 손에 무언가가 잡혔지요. 비녀였습니다. 서연의 비녀. 어머니 약값에 쓰려 했으나 도현이 끝내 팔지 못하고 간직해 온 것이었어요. 도현은 그 비녀를 보자기 안에 넣었습니다. 혼례 때 서연이 쓰던 작은 폐물도 함께 쌌지요. 짐을 꾸리고 방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마루에 서 있었어요. 가겠다는 거냐? 도현은 멈추었지요. 정녕 어미를 버리고
그 계집에게 가겠다는 거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이 곁에 계십니다. 형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원급제한 아들이 떠나면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내 전부였는데.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계집과 함께 망해라. 산에서 굶어 죽어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도현의 눈에 있어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도현은 짐을 들고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마당을 건넜어요. 대문 앞에 서서 걸음이 멈추었지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서 있었어요. 형이 어머니 옆에 서 있었지요. 도현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흙바닥에 대었지요. 대문 밖 눈 쌓인 마당에서 절을 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일어섰어요. 짐을 들었지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이 멀어지고, 마을이 멀어지고, 길이 산 쪽으로 꺾어졌지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발자국 위로 하얀 것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요.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나무 사이로 저녁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산속 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서연이 불을 지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현은 빗장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도현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지요. 서연은 아궁이 앞에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도현이 짐을 내려놓고 서연에게 다가갔지요.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왔소. 서연은 대답 대신 도현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지요.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도현은 서연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아궁이에서 장작이 다닥 소리를 내며 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죽을 더 이상 먹지 않았지요. 도현이 가져온 약초탕을 아침 저녁으로 마셨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어요. 닷새째 되는 날에는 밤에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의 볼에 아주 옅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아침마다 약초탕을 다리고 밥을 지었어요. 서연이 부엌에 서려 하면 도현이 가로막았지요. 앉아 있으시오. 내가 하겠소. 선비의 손이 서투르게 쌀을 씻었습니다. 밥이 타기도 하고 국이 넘치기도 했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연이 웃는 것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가늘어지는 그 얼굴.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시절에 그 얼굴이었지요. 도현은 타버린 밥을 긁어내다 말고 서연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멈추었지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러세요, 서방님?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다시 밥을 긁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연의 안색이 좋아졌어요. 도현은 아침에 장작을 패고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었지요. 약방 주인에게 배운 대로 몸에 좋은 풀을 골라 말리고 다렸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루에 나와 앉았지요. 보름이 지나자 마당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눈이 그친 뒤라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서연이 마당에 섰어 눈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기 보세요.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동그란 것이 두 줄로 이어져 있었지요. 토끼 발자국이에요. 서연이 그 발자국을 따라 몇 걸음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나무 뒤로 사라져 있었지요. 어디로 갔을까? 서연이 나무 뒤를 살펴보았어요. 토끼는 없었지요. 발자국만 눈 위에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며 웃었어요. 도망갔나 봐요. 도현은 장작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눈밭 위에 서 있는 서연. 볼에 옅은 핏기가 도는 얼굴.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어요. 도현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지요. 도현이 가져온 책을 펼쳐 서연에게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서연이 웃었지요. 그 구절,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이 나요. 별이 많던 밤이었소. 예, 비녀를 드리고 얼마 안 되어서였지요. 서연은 아궁이 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도현은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서연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으나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키겠소. 끝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지요.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장작이 타며 붉은 빛을 내었어요.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올렸지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이 아이가 발차기를 해요. 세게. 도현이 서연의 배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이가 발을 찼지요. 도현의 손바닥에 작은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도현은 숨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웃었지요. 힘이 세구나. 서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작은 방 안을 채웠어요. 아궁이 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지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름이 산 꼭대기를 삼키더니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지요. 나무들이 한쪽으로 크게 휘었어요. 도현은 장작을 서둘러 광 안에 쌓았습니다. 눈이 오겠소. 크게 올 것 같소. 점심때가 지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점점 세차게. 해가 지기도 전에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지요. 바람이 울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나무 사이에서, 골짜기를 타고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밤새 이어졌어요. 폭설이었지요. 문 앞에 눈이 쌓여 열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현이 힘을 주어 밀어야 겨우 틈이 벌어졌어요. 밖은 온통 하얀색이었지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모든 것이 눈에 묻혀 있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없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떴어요. 배가 단단하게 굳었지요.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게 당기는 정도였어요.
서연은 자세를 바꾸며 다시 눈을 감았지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 번 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왔다가 물러가고, 그 간격이 점점 좁아졌지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서방님, 도현이 눈을 떴지요. 아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또 한 번 통증이 밀려왔지요. 서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현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지요. 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깨끗한 천이 필요했어요. 도현은 아궁이로 달려갔지요.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 물을 부었어요. 손이 떨려 물이 반이나 쏟아졌지요. 보자기를 풀어 깨끗한 천을 꺼냈습니다. 베네쩌고리와 강보도 한쪽에 준비해 놓았어요. 밖에서 바람이 미친 듯 울었지요.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바람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신음이 커졌어요. 도현은 서연 곁으로 돌아왔지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도현의 손을 힘껏 쥐었어요. 손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요. 괜찮소. 내가 여기 있소. 도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더 겁을 먹고 있었지요. 서연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요. 도현이 젖은 천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통증의 간격이 점점 짧아졌지요.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숨을 쉬시오. 천천히. 못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할 수 있소. 당신은 할 수 있소. 서연은 도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지붕을 흔들었어요. 눈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지요. 서연이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날카롭고 세상에 처음 내는 목소리. 아이의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현의 손이 멈추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습니다. 작았어요. 붉고 쭈글쭈글하고 두 주먹을 꼭 쥔 채 있는 힘껏 울고 있었지요. 도현은 준비해 둔 천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손끝이 떨려 천을 제대로 여미지 못했어요. 아이가 울었지요. 도현도 울었습니다. 서연은 축 늘어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간 뒤였지요. 보여주세요.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도현이 아이를 서연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얼굴을 보았지요. 작은 코, 작은 입, 꼭 감은 눈. 서연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울던 바람이 잠시 멈추었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던 눈발이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어요. 방 안이 은빛으로 물들었지요. 서연은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있었어요. 하얀 눈밭 위로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서연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 웃음이 왔네. 도현이 서연 곁에 앉았지요. 이름을 지어야 하오. 서연은 창밖에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눈설, 기쁠희, 설희, 도현이 되뇌었지요. 설희라. 아이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서연이 웃었어요. 도현도 웃었지요. 달빛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잎이 지고 다시 눈이 내렸지요. 그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설이가 자랐어요. 기어 다니던 아이가 걸었지요. 걷던 아이가 뛰었습니다. 옹알이를 하던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 도현이 처음 그 말을 들은 날, 장작을 패다 말고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설이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도현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으면 설이가 옆에 와 앉았어요.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따라 읽었지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늘천이다. 천. 설이가 또렷하게 따라했어요. 다음 날 설이가 마당의 눈 위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렸지요. 도현이 나가보니 삐뚤삐뚤한 글자가 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천. 도현은 그 글자 앞에 섰어. 한참을 웃었어요. 서연의 몸은 많이 나아졌지요. 기침은 완전히 멈추었고 볼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산길을 걸을 만큼 기력도 돌아왔어요.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설이가 4살이 되던 해였지요. 산속에 장원급제한 선비가 산다더라. 나무꾼이 산에서 내려오며 한 말이 퍼진 것이었어요. 장원급제가 왜 산에서 사는 거야? 집안 사정이 있다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소.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 관아까지 닿았지요.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하인이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왔어요. 이도현 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벼슬을 내리고자 하시니 내려오시라 전하랍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감사하오나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족합니다. 벼슬은 사양하겠소. 하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산을 내려갔어요. 서연이 물었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벼슬을 마다하시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현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하오. 형 도영이 가끔 산을 올라왔어요. 쌀과 옷감, 아이에게 줄 엿을 지게에 지고 올라왔지요. 설이는 큰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큰아버지, 설이가 달려가 매달리면 도영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도영은 올 때마다 어머니의 안부를 전하지는 않았지요. 도현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도영이 떠나기 전에 나지막이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봄이 오려는 무렵이었어요. 산 아래 눈이 녹기 시작했지만 산 꼭대기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지요. 도영이 올라왔습니다. 그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도현은 장작을 내려놓았지요.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 도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설이를 재운 뒤 조용히 밖으로 나왔지요. 도영이 떠난 뒤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려가세요. 도현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서방님의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당신을 해한 사람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을 잡고 살면 우리 아이도 무거워져요. 도현은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지요.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마지막을 지켜드리세요. 그래야 서방님도 무겁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도현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현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반쯤 줄어 있었지요.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지요. 도현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어렸지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어요. 다만 눈빛이 흔들렸지요.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그 눈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한쪽 무릎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어머니의 숨이 가늘어졌지요. 한 번, 한 번. 그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어요.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지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이불을 고쳐 덮었지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속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서리가 서연의 치마를 잡고 서 있었지요. 도현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도현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어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지요. 도현이 서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리가 도현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도현은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았지요. 한참 뒤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셋이 봄을 살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요. 똑, 똑, 똑. 겨우내 얼어붙었던 것들이 풀려나고 있었어요. 서리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눈이 녹아요. 서리가 눈밭 위를 뛰어다녔지요. 작은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또렷한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빙글빙글 돌기도 했어요. 도현과 서연은 처마 아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서리의 발자국이 눈 위에 점점이 남았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것 봐요, 서방님. 서연이 말했지요. 서리의 발자국이 눈 위에 글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작고 또렷한 발자국들이 하얀 눈밭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